어머니, 그릇 좀 조심히 다루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그 말투. 정확히 50년 전 제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말투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의 박영자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관절염으로 부은 손마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정확히는 언제부터 저는 나로 살지 못했을까요? 18살에 결혼했습니다. 1972년 봄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마른 게 농사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밥을 짓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세수물을 데우고 장작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습니다. 18살 소녀의 가냘픈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밥을 조금 되게 지으면 혼났고 무르게 지어도 혼났습니다. 빨래를 삶으면 옷이 상한다고 욕먹고 안 삶으면 더럽다고 구박받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렸습니다. 첫 설날이 기억납니다. 새벽부터 20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전, 나물, 식혜. 손가락에 칼집이 나고 손등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친척들 오시면 내놓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젓가락 드시더니 상을 밀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친척들한테 이런 걸 내놓으려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8살 어린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영자야, 어머니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러신 거야. 좀 참아. 참으라고요. 얼마나요? 그렇게 15년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누구보다 슬프게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소리로 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로워진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5년 전 아들 준호가 수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어머님처럼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나는 달라질 거야.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용히 지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하고 싶은 대로 뒀습니다. 눈치 보이지 않으려고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을 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라던 말이 어느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하셨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되셨나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그릇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손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이가 달려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그 말투, 50년 전 시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 내가 당했던 그 지옥이 지금 내 앞에서 되풀이되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처럼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제 주름진 손등을 비쳤습니다.
이 손으로 52년간 무엇을 했던가. 시어머니 시중,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기.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의 며느리였고,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엄마였지. 그럼 박영자는 언제 박영자였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5시. 몸은 여기저기 아팠지만 습관은 무서웠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준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자꾸 물건 떨어뜨리시고. 혹시 치매 아닐까? 우리 진지하게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0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요? 나는 이 집에서 짐이구나.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날도 민준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개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5살 민준이는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작은 체온, 이 순수한 웃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뒀다고 하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이 아침은 제가 챙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제발 손자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다 차려놨다고 하자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손가락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또 병원이냐는 말을 들을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몰래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약통을 서랍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오전 10시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민준이 유치원 픽업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늦지 말아주세요. 민준이가 기다리면 안 되니까요. 50년간 단 한 번도 늦은 적 없는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블록 놀이를 하자는 민준이 말에 바닥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의 환한 웃음을 보면 통증 따위는 잊을 수 있었습니다. 블록을 쌓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민준이는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봐요. 이렇게 높이 쌓았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수진이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준호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3시 민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유치원 앞에는 다른 엄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만 할머니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다며 신이 났습니다. 그림을 제일 잘 그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 최고네. 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의 온기, 이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뭐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수진이가 오면 배달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배달. 요즘 우리 집 식탁에는 배달 음식이 자주 올라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음식은 이제 필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갔다 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병원요? 그런데 내일 민준이 픽업은 괜찮으시죠? 제 통증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픽업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라고 하자 수진이는 그럼 병원은 모레쯤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모레. 제 허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데 며느리는 모레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모레. 이틀을 더 참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물도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쓰렸지만 그것도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떻게든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아침을 챙기고 가방을 싸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허리는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부탁한다고 그리고 저녁에 친구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 친구들. 저는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의 수다 소리,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즐거운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냐는 친구 말에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뭐, 괜찮아. 애는 잘 봐주시니까. 애 봐줄 사람. 그게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애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급 베이비시터. 그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시어머니 밑에서 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나는 절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따뜻하고 다정한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저는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눈치 주지도 않았습니다.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최대한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저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굴수록 그들은 더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누가 이렇게 살라고 했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고 민준이를 돌봤고 허리 통증을 참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진통제는 이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알로는 부족해서 2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균열은 통증보다 더 컸습니다.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민준이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준호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잖아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 이 사람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가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 그제서야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럼 엄마는? 이라고 묻고 싶었지만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요. 수진이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힘들지 않나요? 돈을 안 벌면 가치가 없나요? 70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 입에서 저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 키울 때는 이라고 말을 꺼내려는데 준호가 끊었습니다. 엄마, 옛날 얘기는 그만하세요.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다르다고요. 무엇이 다른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야, 사실 엄마가 요즘 생각해 봤어. 엄마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나가시겠다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엄마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라고 말하려는데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편하게 사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어머니가 자꾸 민준이한테 간섭하신다고. 간섭. 또 그 단어였습니다. 손자가 밥을 안 먹으면 밥 먹어야지 하는 게 간섭인가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수진이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중간에서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50년 전 남편 철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자야, 어머니 좀 이해해.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고 저는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의 편도 되어주지 못하는 존재구나. 18살 때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어 혼자였고 70살이 된 지금은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끼어 혼자입니다. 52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18살에 시집와서 15년을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제 손은 찬물에 불어 터졌고 제 허리는 무거운 것을 들다 망가졌습니다. 준호가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내 고생이 빛을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수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할 거야. 며느리한테 잘해줄 거야.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려고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저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혼자입니다. 새벽 4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투성이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야? 박영자, 넌 평생 뭘 한 거야?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며느리, 남의 아내, 남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박영자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나로 살 수 있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것.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안겼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저를 좋아해 줍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크면 엄마 아빠처럼 나를 짐으로 여기게 되겠지.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도 민준이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오늘따라 블록을 쌓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진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옆집 김순덕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저와 같은 층에 사는데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순덕 씨의 목소리는 밝고 힘찼습니다. 같은 70살인데도 저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등은 꼿꼿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보니까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혹시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순덕 씨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차를 끓였습니다. 순덕 씨와 마주 앉으니 이상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제 또래 여자와 마주 앉아본 것 같았습니다.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요즘 영자 씨 걱정됐어요. 복도에서 볼 때마다 안색이 어둡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시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참지 마시고 라는 순덕 씨의 말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순덕 씨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다 우셨어요? 이제 말해봐요. 라는 순덕 씨의 말에 저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순덕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외면, 투명 인간 같은 제 존재,
어제 밤 준호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순덕 씨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순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 씨,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순덕 씨도 며느리랑 같이 사냐고 물었습니다. 순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순덕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편해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외로워도 편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순덕 씨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영자 씨,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며느리도 아들도 아니에요. 영자 씨 본인이에요. 영자 씨가 너무 착해요. 아니, 자기 자신을 너무 안 중요하게 여겨요. 순덕 씨는 자신도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느라 자기 인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영자 씨, 건강부터 챙기세요.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다고 하자 순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영자 씨, 우리 내일부터 같이 운동해요. 아침에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 딱 1시간만. 하지만 민준이를 라고 말하려는데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유치원 가잖아요. 유치원 보내고 운동하면 돼요. 순덕 씨는 자신이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거라고 했습니다. 순덕 씨의 말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밖에 나가야 해요. 어때요? 내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만날까요? 라는 순덕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순덕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일단 한 달만 해봐요. 한 달 후에 영자 씨 몸도 마음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덕 씨가 일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6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요. 영자 씨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순덕 씨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정말 나가도 되는 걸까? 그때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에게 간식을 주고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수진이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내일부터 아침에 운동 좀 나가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운동이요? 그럼 민준이 유치원은요? 내가 운동 다녀와서 데려다 줄게. 30분 정도만 늦어 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너무 늦지는 마세요. 라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추리닝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는 옷입니다. 내일 이걸 입고 나가는 거야.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운동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추리닝을 입은 70살 할머니.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워 보였습니다. 6시 정각 아파트 정문 앞에 나갔습니다.
순덕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나왔네요. 순덕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밖에 나와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순덕 씨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걷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박영자를 위해 1시간을 썼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순덕 씨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1시간을 걷더니 걷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손가락 관절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진통제도 이제는 하루에 한 알이면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 아침 운동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덕 씨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아이 키우던 이야기,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순덕 씨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충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순덕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18살에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결국 내가 당하고 있네요.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시어머니가 되면 자동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영자 씨가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더 나를 무시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눈치 보이지 않으려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뒤이어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오지 않고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다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매일 아침 운동 나가시잖아. 솔직히 불편해. 그 시간에 민준이 유치원 데려다 주는 게 매일 늦어지잖아. 그래도 엄마 건강이 나아지셨잖아. 그건 그렇지만 솔직히 말할까?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책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은 어떨까?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엄마도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시면 뭐.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라는 수진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을 짚으며 겨우 걸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 달 동안 운동하며 조금씩 희망을 품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뭐하나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여전히 짐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해도 지고 있구나. 70살.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앞으로 10년, 길어야 15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눈치 보고 무시당하고 짐 취급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8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52년.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자를 위해. 그럼 나는요? 박영자는 언제 박영자를 위해 살았나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나서 운동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운동해서 뭐해? 건강해져서 뭐해?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짐일 뿐인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덕 씨였습니다. 오늘 안 나오세요? 벌써 20분 지났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석 달 동안 운동해서 조금 생기가 돌았던 얼굴이 다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운동을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 씨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준이 도시락을 싸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허리는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다시 쑤셨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왔으니까요. 수진이는 제가 운동을 그만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민준이 유치원을 제 시간에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운동 안 하세요? 라고 한번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도 않고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걸레질을 하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리에서 뭔가 뚝 소리가 났습니다. 으윽,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허리에서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민준아, 할머니가 좀 아파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허리에서 전기가 올랐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6시 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오더니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지금 저녁은요? 준비 안 하셨어요? 저녁? 제가 지금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저녁이었습니다. 미안해, 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배달시켜 먹자. 할머니는 방에 가서 쉬세요. 방에 가라고? 나는 일어날 수도 없는데 못 일어나.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수진이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못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저를 부축해서 겨우 일으켰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하시고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2주. 수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2주요? 그럼 그 사이에 민준이는? 또 민준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누가 계시나요? 오늘 밤은 보호자분이 계셔야 합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나도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두 사람이 난처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괜찮아, 혼자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괜찮아. 너희 일 있으니까 가. 결국 준호와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침대에는 환자들이 있었고 각자의 보호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꽂았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조금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딸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드세요. 수분 섭취하셔야 해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건너편 침대에서는 아들이 아버지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좀 나으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혼자지?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52년을 살면서 무엇을 한 걸까요? 시어머니 시중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눈치 보고 손자 돌보고 그 결과가 이것인가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우는 것인가요? 밤 11시 옆 침대 딸이 어머니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결국 저를 이 자리에 홀로 눕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를 더 투여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0살까지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겠어.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서의 2주. 그 시간 동안 준호는 3번 왔습니다. 수진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한 번 왔는데 10분 만에 지루해하며 집에 가자고 보챘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퇴원 수속을 하러 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 씨였습니다. 영자 씨, 순덕 씨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한테 연락 받았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미안해요. 순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 씨 많이 힘들었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주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덕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자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을 텐데. 영자 씨 제가 물어볼게요. 그 집 누구 명의예요? 내 명의예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샀어요. 그럼 그 집은 영자 씨 거예요. 영자 씨 그 집 팔아요. 집을 팔라고요? 영자 씨 그 집에서 영자 씨는 행복하지 않아요. 매일 눈치 보고 무시당하고 순덕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자 씨 이런이면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퇴원 수속 다 끝났어요. 순덕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자 씨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집인데 낯설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오늘 저녁은 제가 못 차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덕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집 팔아요. 집을 판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박영자, 이 집의 주인은 저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부동산입니다. 저 집을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내일 와서 집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사장님이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직 모르세요. 제 명의예요. 사흘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매수자 나왔어요. 신혼부부인데 정말 좋아해요. 잔금은 2주 후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순덕 씨가 바로 왔습니다. 영자 씨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영자 씨를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바다는 어때요? 강릉. 같이 한번 가볼까요? 다음 주 저는 순덕 씨와 함께 강릉에 갔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작은 빌라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이제 아들 가족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침 아들 가족이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금요일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사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인데 제 물건은 박스 6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토요일 저녁 순덕 씨가 와서 함께 짐을 쌌습니다. 영자 씨 후회 안 하시죠? 아니요. 이제 후회 없어요. 일요일 오후 아들 가족이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가족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으로. 바닷가 근처로 가기로 했어. 갑자기요? 왜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이사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말할 게 있어. 이 집 팔았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계약했어. 이틀 후에 잔금 받아. 어머니,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하면 돼.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상해? 준호야,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 너희는 공짜로 살았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했어. 민준이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병원에 2주 입원했을 때 너는 3번 왔어. 3번. 수진이는 한 번도 안 왔고. 수진이가 변명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이. 알아. 바쁘지. 그런데 내가 허리 아파서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너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지금 저녁은요? 준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물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힘들다고 말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어?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했지. 집에 있으면 힘들지 않은 줄 알았니? 그리고 수진이가 요양원 얘기할 때 너는 말리지 않았어.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들으셨어요? 응, 다 들었어.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라는 말도. 수진이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 무료 가정부였어.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지.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민준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저를 좋아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 보고 싶을 건데,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준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럼 집 판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강릉에 작은 집 하나 샀어. 남은 돈으로는 편하게 살 거야.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그래. 이기적이야.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때 생각해봐.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 짐 취급받으면 기분이 어떨지. 준호야, 엄마는 이제 떠날 거야.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이틀 후 장금을 받았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챙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7시 이사짐 센터가 왔습니다. 박스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30년 사셨다고 했죠? 응.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0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연락은 하실 거죠? 가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수진이도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아,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잘 살아. 민준이가 울면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순덕 씨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요? 네.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3시간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차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좋다. 순덕 씨가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뒀습니다. 영자 씨 당분간 이걸로 해결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순덕 씨 아니었으면 저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 잠들었습니다. 창문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장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첫 산책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 시원한 바람, 자유로운 공기.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책하다가 동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행복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영자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 박영자로.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강릉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박영자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영자.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보며 혼잣말합니다. 고생 많았어, 영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파도가 됐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한 박영자. 인생은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년을 남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까지의 여정.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30년을 모아 산 집을 팔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홀로 떠나는 일.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70도, 80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응원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